이쪽 카메라 저 삼각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이거 문제가 생기니까 어수선한 그만 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자, 수업 들어갈게요. 자, 학습 목표 282번째 석길 탁자네요. 두 개의 자소를 해주세요. 세 글자고 예석자예요. 세 글자는 뭐 우리 선생님들이 자주 나온 글자니까요. 잘할 건데 예석자가 문제죠 지금. 이 기존에도 한번 앞에서 예고자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예수로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관형사 형태인데 예는 뭐 지나간 때의 그런 의미예요. 사전적인 풀이로 보면 지나간 때의 뭐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한자의 자원이 흔히 두 가지로 체원형 아니면 용원형으로 정해진다고 했죠. 물론 예외적으로 뭐 대명 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 형태예요. 명사 대명사 형태고 용원형은 동사나 형용사 형태인데 뭐그 외에도 뭐 부사라든지 대명사 형태로 쓰이기지만 주로 이 명사, 동사, 형용사 형태로 쓰여지는데 여기에는 명사 형태죠.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에서 예를 다른 말로 바꾸면 옛날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말인데요. 옛날이라는 의미인 거죠. 옛날의 의미. 근데 날의 의미를 빠뜨리고 그냥 예 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시옷을 붙이는 예가 우리 말에서 시옷을 붙이는 경우가 뒤에 나오는 글자의 음을 경화시키는 거예요. 경음화되는 거예요. 경우가 된소리화 되는 것 같다. 이게 된소리화 된다 이거죠. 된소리화 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이게 기역이 쌍기역이나 디귿이 쌍디귿이나 시옷이 뭐 쌍시옷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쏘지올 거 쏘지온다 이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옷이 붙는데 이게 시옷에 한번 찍어 읽으면 얘 꼬로 발음돼 버려 이게 꼬. 꼬로 발음된 걸 막기 위해서 시옷을 붙이는데 사실은 시옷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띄었다가 붙여서 읽으면 꼬가 되지만은 이게 우리가 쓸 때도 이거 띄어서 쓰잖아요. 띄어서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띄어서 얘 고 하면 그 그대로 이제 꼬로 읽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꾸 붙여서 읽으라니 애꼬 하니까 꼬로 익혀지는데 띄워서 읽으면 고 하면은 정확히 재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워낙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옛고 하다 보니까 언어의 사회성 아니 언어의 역사성 시절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원종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시옷을 붙여서 쓰고 가르치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네이버 국어사전들이 보면 시옷이 표기가 돼 있어.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국어사전에 틀린 거 많다. 이제 표준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사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 현장에서 교육할 때는 시옷을 붙이지 말고 이제 이 글자도 마찬가지죠. 고로 이렇게 써서 가르쳐요. 글자 자체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이렇게 초들어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밑에 가운데가 이게 세추자니 세 모양에서 나온 여기서 나오면 세추자죠. 여기에 우각이라고 해가지고 우각 수리부엉이 같은 우각 또는 기깃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우각이라고 하고 손우리 말로는 기깃이라고 보는데 그 기깃이요 기깃. 수리부엉이가 꽁에도 있어요. 꽁에도 이 우각이 있어. 수컷 꽁에 보면은 그래서 꽁을 뜻하는 꽁적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기도자가 우각을 갖다 이 우각을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엉이 구자 원래 부엉이 구자인데 이게 이렇게 써야 돼. 이게 원래 이렇게 써야 돼. 초두자를 쓰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아. 이렇게 초두자 쓰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건 글자 자체도 자형 자체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표기 자체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또 붙어질 표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석자의 자원을 지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석자의 고문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그것이 소전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걸 빤빤하게 정형화되면서 오늘날의 글자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이게 날일자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이렇게 위에 보면 이게 오늘날 이렇게 정형화된 거예요. 이렇게 정형화된 거 옛날에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이지는 이 글자가 뭐냐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까지 한 분이 물결이라고 이제 맞아요. 물결인데 그냥 물결이고 넘치는 물결이에요. 넘치는 물결. 물이 넘친다 이거예요. 넘치는 건 이음절 한자로 범람. 넘칠범 넘칠다. 넘친다는 말이 범람이잖아요. 범람.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진 황한을 끼고 있잖아요. 황한 문명을 끼우는데 황한은 있죠. 양자가 좀 황한은 황토고원을 지나요. 황토고원. 중륙 정도가 중류가 중상륙 정도에서 여기 황토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이 황토고원을 통해서 이제 토사가 이렇게 휩쓸려서 하류로 떠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황화가 조금씩 조금 맑아진다고 했는데 백년하천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백년하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여기 하자가 황화의 하자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자가 그래서 이것도 물이름 하자가 돼야 돼요. 물이름 하자 원래는 황화말을 치는 글자예요. 우리가 강남 갔던 제비에 강남이 양자강의 남쪽을 이룬 것처럼 백년하천의 하도 뭐 하천의 하가 아니고 황화의 하예요. 황화의 하. 100년이 돼도 황화가 맑을 척자예요. 맑아지게 하는데 맑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맑아지지 않냐? 이 황토고원을 지나면서 토사가 흘러내리는데 누런 흙탕 물이 흘러내려요. 근데 그 토사가 있죠. 1년에 연간 16억 톤이에요. 16억 톤. 말로 이렇게 써놓으면 느낌이 안 가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6억 톤의 토사가 물에 섞여가지고 하루로 운반이 된다니까요. 하루로 운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흐르면서 조금씩 더 가라앉아가지고 화상에 쌓여. 이게 물에 이게 물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화상이 이렇게 쌓인다니까요. 호수가 쌓이면은 결국 물 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쌓인 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올라가면은 물이 이렇게 넘치지 않게 이게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양쪽이다. 그러죠? 뚝을 계속 쌓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에 천정천이라는 것이 천정천.
천정천. 예. 천정천이 뭐냐면은 지면이인데 지면보다 높은 데서 물이 흐르는 경우가 천정천이야. 원래는 낮은 데서 이렇게 흘려야 될 게 지면보다 물이 지면보다 낮은 쪽으로 흐르니까 토사가 쌓이고 높이고 지방을 높이고 그러면 하상 이렇게 이제 높아져. 하상이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면은 여기인데 물의 높이는 여기가 이렇게 돼. 지면보다 낮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지면보다 낮게 흐르는 게 물인데 이게 화상에 자꾸 토사가 쌓이면은 자꾸 물 높이가 올라가고 물이 안 넘치게 하기 위해서 뚝을 쌓는단 말이에요. 뚝을 쌓으면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지면보다도 화상의 높이가 물의 높이가 더 높아져. 이런 걸 천정천이라고 그래. 천정천. 천정천은 높아졌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얘기해보는 그 천정이에요. 천정. 이 지리 용어의 지리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웠던 말이에요 이게.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꾸 화상에 토사가 쌓이고 16m 토사가 쌓이고 그러면 물이 높여지고 물이 안 넘치게 해서 뚝을 쌓고 하다 건데 워낙 큰 물이 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버리지. 범람한다 범람. 그래서 중국은 있죠. 중국은 물이 범람에 의해서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동안요. 물난리가 나고 사람이 인명사고 사상자가 나고 하는 게 1500회 정도가 돼. 2년에 한 번씩 큰 물난리가 난다고 생각해야 돼. 중국이라는 나라가 물의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물의 피해를 받았는데 많을 때는 200만 명 죽기도 하고 막 그래. 화마가 넘치고 200만 명. 200만 명이면 있죠. 제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의 인구가 120만 명이거든요. 수원의 인구 떼그로 다 죽은 거야. 2배 정도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야. 나라 다스릴 정자잖아. 이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뭐예요? 물을 잘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스릴 숫자니 그 물이 들어가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음의 역할자잖아요. 이게 여기 물 숫자잖아요. 물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 다스릴 숫자. 치수를 잘하는 일이 중국엔 굉장히 중요했어요. 치수를 잘하는 것이. 그래서 치수를 잘하다 보니까 선양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의 여순시대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선양하고 순임금이 누구한테 선양했어요? 우임금한테 선양을 했잖아요. 우임금이 치수를 잘했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물 다스리는데 골몰했어요. 이 사람이 치수는 방법이 그거예요. 물기를 잘 터준 거예요. 물이 속성을 잘 알아가지고 물은 낮은 곳으로 오니까 막지 않고. 이 사람 아버지가 곤이야. 곤인데 이 사람한테도 순임금이 곤한테 치수를 맡겼는데 이 사람 막았어요. 물기를 막아서 물을 다스리려고 했어.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물기를 터줬어요. 그래서 이 우임금 시대에 물기를 터주면서 만들어진 것이 용문이야. 용문을 뭐라고 넣었냐면 우임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우문이라고 돼요. 우임금과 관련돼서 우문. 그 물기를 터주다 보니까 큰 낭떠러지게 폭포가 생기고 그 폭포를 오르는 잉어는 용이 된다고 해서 나온 말이 등용문이야. 등용문도 우임금과 관련돼서 나온 말이야. 이 13년 동안 치수에 골몰했어요. 자기 집을 갖다가 지나가는데 3번이나 지나가는데도 가끔 문 앞을 지나가는데도 집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물 다스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선양을 받았어요. 우임금. 물 다스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물을 그렇게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아까면서요. 물이 범람한다고 했죠. 이게 물이 범람인 게 속담에 있죠. 7병 가뭄을 참아도 3년 물날 장마는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가뭄보다 수재가 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다 그 얘기요. 가뭄이 들면은 해가 떠가지고 가뭄이 들면은 쭉정이도 남아. 곡물이 심한데 가뭄이 있어 쭉정이라도 남아. 물난리가 났으면 우리가 싹 쓸고 가버려요. 아무것도 안 남아.
불난리 쟤라도 남아. 물은 싹 씻겨 가버린다니까요. 싹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런 데다가 물난리가 나면 또 다른 고충이 뭐냐, 수인성 전염병. 그래서 이게 재앙 가운데 있죠. 가장 많은, 그러니까 재앙을 세 개를 갖다가 삼재라고 하잖아요. 삼재가 대삼재. 그렇죠. 수재, 화재, 풍재 이렇게 해요. 풍재. 인재가 아니고 풍재예요. 풍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람인데 태풍 같은 거죠. 이걸 달리 인재로 이긴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새겨지는데 이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수재야. 수재로 해서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 역사상. 그 수재가 물의 범람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이게 뭐이냐? 이 글자가 뭐이냐? 재앙제자야. 재앙제자. 수재, 화재, 풍재, 제자가 재앙제자 아니에요. 재앙제자의 각골문 형태예요. 이게 지금 각골문에 재앙제자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근데 화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태풍은 1년에 뭐 한 두세 차례 뭐 이렇게 이러지만 태풍은 자주 있지 않는지 풍계는 나타나고 대신에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물이 재앙제자를 이렇게 물과 불을 합쳐가지고 이렇게도 이렇게도 표현해. 이것도 재앙제자예요. 물이 넘치는 거야. 이게 물이 이게 있고 이게 제방 이게 뚝을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창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여기 창이 이렇게 이 창고자 이게 창고자가 있고 거기에 여기 재앙제자의 음역걸자예요. 이게 이게 음역걸자인데 이게 인재야. 무기로 인한 인재. 이게 전부 다 각골문에 재앙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렇게도 빼놓고 이렇게 물이 넘칠되는 거예요. 이 물이 넘칠되는 형태로 빼놓고 집에 불이 난 형태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제방을 물이 넘치는 상황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인 창을 바탕으로 해서 음역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게 무기로 인한 재앙이죠. 여기서 나온 글자는 바로 이 글자예요. 상할제, 손상할 제자. 그것을 오늘날 간략화시켜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이게 제주제자가 이거 관련돼 있어. 이거 보호, 물 막는 보호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달라붙으면 심을 제자가 되고 뭐 오선자가 들어가면 말을 제자가 되고 수레거자가 들어가면 실을 제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 글자가 바로 무기로 인한 재앙이고 그걸 나타낸 글자고 이건 물이 넘치는 모양이고 후대로 오면서 이런 글자 가운데 물과 불의 재앙이 많다 보니까 요 형태를 갖다 이렇게 표현된 요 형태에서 정의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 그러니까 요 글자하고 불화자하고 합쳐 제가 이렇게 쓴 게 재앙제자인데 이 글자를 다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재앙제자 설명은 수업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글자의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글자가 바로 물이 넘치는 것 같아요. 범람하는 걸 표현하는 글자예요. 옛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즐거운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그랬지만은 딱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야.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냥 사람이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누군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아까면서 물의 범람으로 200만 명 죽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 재앙이 물로 인해서 일어났어. 그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지. 이게 날은 날인데 물이 범람했던 날을 표현한 거야. 물이 범람했던 지난 날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지난 날을 뜻하는 말이 뭐라고 써요? 아까면서 예라고 했잖아요. 물이 범람했던 지난 날을 갖다가 표현한 글자라고요. 잊어버릴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문자로서 나타낸 게 이렇게. 자, 예석자 이해가 됐죠? 예.
자, 그런데 이 예석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 쓰여요. 먼저 아낀 석자, 아낀 석자 이런 글자들. 예석할 석자라고도 보고요. 뭐 석별의 정을 나눈다 뭐 할 때 쓴 글자죠. 석인데 석, 적, 척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적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석이 아니라 적으로 쓰이는 글자로서 적전적자가 있네요. 적전, 적자를 알아야지, 이 적전적자를 알아야지 이 적전적자를 통해서 문서적자라든지 깔개자자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요. 쓰이거든. 서적 할 때 쓰인 글자, 호적 할 때 쓰인 글자예요. 병적부, 학적부 뭐 할 때 쓰인 글자. 이것은 이건 문서적자고요. 이것은 깔개자자인데 풀이요, 풀. 이게 풀이 달라붙었죠. 이게 풀이 깔개 되는 게 깔개. 네. 풀을 깔아보면 따뜻하고 짐승들 잠자리 가서 보면 풀을 많이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 깔게 됐지. 이리가 자고 난 잠자리가 이리 잠자리도 풀이 많이 깔아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리가 막 발버둥을 치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리가 잠자고 난 잠자리를 타는 말이 뭐예요? 낭자. 그렇죠. 낭자의 낭자. 선열이 낭자하다 할 때 쓰는 거지. 막 풀이 막 사방 흩어져 피가 막 사방으로 흩어졌어. 이리가 잠자고 난 것처럼. 그 선열이 낭자하다 할 때 쓰는 낭자가 바로 이리 낭자에 이리 잠자리와 관련돼 있어요. 막 풀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다고 했죠. 자자. 그래서 소문이 자자하다 할 때 쓰는 자자도 이거예요. 소문이 자자하다 할 때 쓰는. 뭐 부부가 살다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기도 할 수 있어. 근데 헤어지는데 따뜻한 내가 그래도 헤어져도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이부자리라도 깔 수 있게끔 그런 돈을 좀 줘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차가 있어. 그래서 위자리 올 때 쓴다 자야. 위로차 줘야 되는 깔기가 되는. 깔기 때문에 돈을 줘야 돼. 그냥 하나 의미로서 쓰인 의미로 부여하는 거지. 그 토달지 말아요. 시골지 말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이 자리를 안 줘봐서 몰라요. 자, 그런데 거기에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요 글자요. 공통으로 쓰이는 이 글자가 적전적자예요. 적전적자인데 적전적자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국사 공부에 관련이 있어요. 이게 적전이 이 적전이 한자로 내냐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써요. 받전자를 써요. 이 적전적자에 예석자 빼고 남은 요 글자가 무슨 자예요? 쟁기뢰라는 글자예요. 쟁기뢰. 박갈경자 같은 데서 볼 수 있잖아요. 박갈경자. 쟁기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가는데 이 적전은 여기 밭전자예요. 적전은 누가 간 밭이냐? 임금이 가는 거예요. 임금이 나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농산일도 하는데 백성을 나한테 모범을 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적전에 나가가지고 친경이라는 걸 해요. 친경. 임금이 몸소 바깥은 시범을 보이는 게 친경이에요. 친경.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서양의 선교사들 들어오고 뭐 서양의 외교관들 들어오고 그러면서 카메라가 들어오면서 순종 때나 고종 때 사진들이 있어요. 구한말 사진들. 거기서 보면은 순종이 선농단에서 우리 선생님이거든. 선농단에서 친경을 행한 사진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다 들여다보면 나와요. 요즘에 핸드폰 속에 다 들어보면 친경 이렇게 써보면 나오고 친경 금방문. 친경이 왕이 몸소 바꾸는 걸 피는데 그 어디서 오냐? 그게 적전에서 해요. 적전. 그 적전이 조선시대에 지금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는 있죠. 농토가 있어요 없어요? 사대문 안에
이게 문이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게 이제 동대문도 서대문, 남대문은 흥인지문, 도름은 숭례문, 뭐 홍지문 뭐 이런 식으로요. 뭐 바꿔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사대문 안에 농토가 있어요, 없어요? 창경궁에 있어요. 그렇죠. 한간대가 있긴 해. 창덕궁 후원에 가면은 농토가 있는데 유일하게 농토가 딱 한간대가 있어. 그게 이제 왜 있냐면 왕이 1년에 풍종 1년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직접 이렇게 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복잡이죠. 어가행렬이 따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궐 안에서도 기후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창덕궁 후원에 농토를 하나 조그만 농토를 하나 줬는데 그게 이제 왕이 그의 농사가 풍경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거이고 그 외에는 사대문 안에 농토가 없어요. 사실은 제대로 농사짓는 땅이. 이 친정은 그러면 어디서 했냐? 이게 사대문 밖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동대문 쪽에 이게 동대문이 오늘 이제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 흔히하잖아요. 동대문 이쪽이 동대문구 아니에요? 동대문구 하면은 제기동이라고 있어요. 제기동. 이 제기동의 제자가 제사 제자예요. 이 제사자가 선농단에서 지금 제사가 걸려서 제사의 터가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제기동이라고 해요. 제기동. 옛날엔 전농동이라고 해가지고. 전농동은 또 따로 있죠. 예, 그렇죠. 그 옆에 오늘날은 나라졌어. 원래 제기동이 전농동이 돼서 소재지 때는 이게 이게 제전의 전자야. 농사와 관련된 제전을 벌이는 동네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제기동 옆에 전농동이 붙여지면 원래는 옛날에는 전농동 속에 제기동이 포함됐었다. 이게 이제 사람들 많아지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구분이 돼 있지만은 이 전농동 제기동이 바로 여기 저 선농당과 관련돼 있어. 선농당. 우리 저거 공부에 인연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우리 선동 한번 가보자. 정심을 여기 가서 이걸 한번 모아보자. 택시 타고 가가지고. 오늘 가요 그럼 당장. 아니 옛날에 갔다가 한번 그랬어. 우리 예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전농단 얘기가 나오는 순간 정심을 거기 이게 선농단에서 나온 것이 설렁탕 아니에요. 설렁탕. 설렁탕이 어학자들 얘기 들으면 선농당에서 이게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 음식이 음복이잖아요. 마지막 형식이 음복인데 이 음복을 위해서 고기를 기했던 시절에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여들면은 이 많은 사람한테 먹어야 되니까 고기를 갖다가 희생물을 자르는데 그 소금이죠. 양을 많이 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집어있고 야채를 집어가지고 끓인 것이 설렁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선동당에 가지고 설렁탕 정신 먹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 예전에. 탕이라고 잘하는 집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 구체적으로 음식점 이름도 잘 아시니까. 네.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만 이렇게 오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한번 기회가 되면요. 그쪽 한반동도로 가면 또 가볼 수 있겠죠. 언제 기회를 봐서 한번 가보기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시면 가보기도 하고요. 뭐 하시기 바라는데 바로 그 선농단 주변이 친경을 행했던 적전이 있었어요. 적전. 그 동네가 제기동 정릉동이다 이거. 자, 그 적전적자를 그래서 알아야만이 문서적자나 깔개적자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드리고요. 이게 적자에서 입성자, 기역자가 탈락되면 저가 되고 저가 자까지 온 거예요. 이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글자는 참새작자가 있어요. 까치작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자기 되면서요. 까치작자. 오작기 올 때 쓴 글자죠. 까치작자가 있고, 까마귀 까치가 지어진다는 다리 오작기 올 때 쓴 글자. 예석자가 자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빌 차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빈다 이거죠. 임차하다. 차도 살인.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 건 남의 칼을 빌려서요. 그럴 때 쓰는 빌 차자예요. 차용증 뭐 할 때 쓰는 차자예요. 가차하다 할 때 쓰는 차자. 차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뭐 의미 변화가 크지는 않나 보기. 그 다음에 초자예요. 식초 올 때 쓰는 초자. 그랬죠. 술이라는 이 다교자가 달라붙으면 발효 음식 관련돼서 발효된 음식. 술도 발효된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렇게 쓰면 초자가 돼요. 초초. 그렇죠. 식초 먹을 때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초가 아니고 둘조자예요. 둘조자. 손으로 뭔가 손으로 하는 행위와 관련된 둘조자예요. 뭔가 응급 조치를 한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응급 조치를 한다, 조처를 한다 뭐 할 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예석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악길석자, 접전적자, 문서적자, 딸기작자, 까치작자, 빌차자, 초초자, 둘초자가 있는데 여기에 요 글자도 석이 착이 되면서 세부치에다가 도금을 한다는 뜻의 글자예요 원래. 근데 세부치가 잘 알다시피 금은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주석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느 식으로요. 예. 자, 그런데 이 석기작자를 도금한다고 했는데 우리 책에 보면은 참고 그림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그림이 금동비록보살 방가사유상인데 이게 국보예요. 국보 83호예요. 이게 삼국시대 때의 불상이에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불상인데 이 불상의 명칭이 이게 불상의 명칭이 금동비록보살 방가사유상 아니에요 지금? 네. 불상의 명칭이 정해질 때에 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요. 금동이라는 것이 재료를 표현하는 거예요. 재료.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라는 게 미륵이라는 게 후세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부처를 말하거든요. 후세 내세 석가모니가 죽은 뒤에 후세에 나타나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는데 그 미륵보살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불상 이름과 관련돼서 이게 불상 이름, 이 불상 재료고 불상 이름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상의 자세하고 관련됐어요. 자세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그 국보 83이 금동이 바로 재료고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 불상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사유상 제가 반가사유가 불상 자세죠. 제가 친하게 지낸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3명이 올려서 삼총사설을 지냈는데 걔들이 저보다 먼저 장가를 가가지고요 자식들을 낳고 그러는데 둘 다 서울대를 보냈어요. 네. 그 해에 저 이태원에 바람 쐬러 가자고 했더니 그 이태원 갔더니 이태원 간 이유가 삼성 그 박물관이 거기 있더만. 네. 박물관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저 서울관대가 이게 명칭을 보고 이런 불상 명칭을 보고 저기들 아빠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대답을 못 해주더만요. 제가 얘기해줬죠. 이리 와라 해가지고. 자 이거 그거 생각나요. 그때 생각나요. 불상 재료, 불상 이름, 불상 자세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금동이 뭐냐면요. 이게 동이 구리동자잖아요 지금. 구리로 만들었어 이 불상을. 그런데 금으로 도금한 거야. 금으로 도금한 거. 그것이 금동이야 금동. 이 금이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불에 녹였다가 다시 굳혀도 질량의 변화가 없거나 뭐 이런 영속성 관련돼가 이런 장점인데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아주 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얇게. 우리 금박지 선생님이 얇게 만드는데 엄지손톱
하나 정도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엄지도 손가락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3층 건물의 외벽 같은 걸 다 도움을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대요. 금으로.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절에 가 보면은 막 금칠을 쓰는 금칠해 놓은 그런 절들 있잖아요. 그게 막 금을 많이 대비치는 것 같아도 갑자기 얇게 친다고 치면은 그다지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불상에도 금으로 겉에요. 도금을 그런 식으로요. 많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도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게 금동이고 이게 한때 있죠. 한 10년 전에요. 뉴욕에서 전시를 이게 지금 83원 지금 우리 책에 나온 거예요. 교재 나온 거예요. 이게 뉴욕의 박물관에 전시회를 갖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화부 장관이 안 된다 이거 저 서양의 저 프랑스에 가보면은 그 생각하는 사람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의 문 앞에 가보시면 저는 뭐 외국인들 많이 안 다니면 좀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노댕에 대해서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극찬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극찬을 받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게 사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유자. 반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반가부자. 반가부자인데 이게 이거 손이 아니고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꼬고 있으면 결가부자. 이렇게 쓰면 반가부자예요. 발 위에다 발을 그러니까 또 발 하나를 이렇게 내도 반가부자예요. 근데 여기는 발 하나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반가부자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 때만 결가부자야. 이렇게 이것도 반가부자 이렇게 발이 위아래 이렇게 포기 이렇게요. 반가부자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턱을 개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가사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반가사유상이 이 서양 사람들이 세계 미술사에 극찬을 받고 있는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극찬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죠. 일본에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835 거의 똑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나무가. 그렇죠. 거기 저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에서 나무가 부스리게 떨어진 걸 했더니 일본에 있는 나무가 아니래. 네? 네, 뿌리트는지 어쩌든지 하여튼간 나무 일부로 이게 나무가 무슨 종류인지 확인해 봤더니 일본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한반도에 있는 나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835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일본에서 국보 1호로 취급받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존재를 잘 몰라 사람들이. 네. 그렇게 서양에 생각하는 사람이나 일본에서 국보 1호로 취급받는 그것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가치를. 그림을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도 집어했는데 또 이것을 집어있는 여기는 이 석길차자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지금 금동이라는 말이 이 새가 섞인 걸 말한 거예요. 지금 금과 동으로. 이게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구부랑자예요. 그냥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또 아는 만큼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 배워야 될 글자는 구부랑자라고 했는데요. 구부랑자는 나무 목자하고 임금왕자가 합쳐져 있네요. 여기에 나무 목자도 뭐 익히 알고 계시고 잘 알 수 있는지 반면에 이제 임금왕자는 조금 설명을 들어봐야 되는 글자인데 설문에서는 임금왕자의 세계선이요. 세계 천지인을 나타내고 천지인을 하나로 뚫은 사람이 임금이 되는 사람이라면서 뭐 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글자를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경강부여시킨 설명이고
이 글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도끼 영상에서 나온 글자죠? 네. 네, 도끼 영상. 도끼 영상에서 나오는데 이 글자를 정확히 소전에까지 쓰려면은 소전에 자형으로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간격이요. 가로의 간격이 가로로 쓰인 핵들의 위아래 간격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핵보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핵 사이가 더 길죠. 네. 반면에 이렇게 고르게 쓰이는 글자는 스스로. 그렇죠. 이거 구슬옥자예요. 구슬옥자. 이게 임금왕자고. 소전에 이렇게 간격이 같으면은 이 구슬옥자하고 간격이 다른 임금왕자인데 호재로면서 사람들이 이 임금왕자를 이렇게 간격을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구슬옥자가 구분이 되기 힘드니까 구슬옥자는 후대 다시 어떻게 돼요? 점을 하나 이렇게 붙여 쓰고 있는 것 뿐인데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구분하지만은 이 구슬옥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이런 글자는 뭐요? 이렇게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구분을 상황이 이때는 그대로 써도 상관없죠. 그 형태 그대로. 그래서 이건 뭐예요?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글자인데 굵을 글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구슬이 되는데 이게 그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게 점만 찍고 요것과 요것이 구분하기가 힘든가 이게 점이 들어간 거이지만 이 글자하고 이 글자를 놓고 보면 이때는 글자가 복잡하게 쓰는데 이게 굳이 점을 안 찍어도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구분이 되니까 원래 형태 그대로 갖다 여기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요 글자를 제가 책에서 설명할 때는 이게 구슬옥변이라고 안 그래. 구슬옥변이 아니라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라고 이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저는 책에다가 변형된 것이 아니야. 구슬옥자의 원래 형태인 거야 지금 사실은.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거 구슬옥 변형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구슬자의 원래 형태의 글자라고 봐야죠. 근데 저 왕릉에 가서 보면은 왕릉에 비석 같은 것이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비석에 보면 전서체를 항상 전서체 소전의 전이 전서하냐 전서. 그래서 꼭 임금왕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왕릉에 가서 비각에 이렇게 써 있는 임금왕자가 많이 보일 거 아니야. 왕릉이 임금 무덤이니까. 근데 그게 보면 간격이 꼭 이렇게 잘 지켜져 있어요. 이렇게요. 공자님 비각이. 무덤에도 그랬어요. 예. 이 공자도 이제 문성왕이라는 문성왕으로 추정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임금왕자가요. 이 임금왕자가 그렇게 쓰인 이 임금왕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들이 있는데요. 그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사실은 두 가지 일단 두 가지 글자로 보면 좋은데 하나는 요 글자가 있고요. 하나는 요 글자가 있어요. 이 임금왕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구불왕자뿐만 아니라 성할왕자, 왕성하다고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왕성할 왕자라든지 또는 미칠광이라든지 또는 바를광자예요. 똑바로 반듯한 상자와 관련된 바를광자, 거기다 대나무가 달라붙는 광줄광자가 되죠. 이거 구불왕자, 이거 저도 임금왕자 쓸 수 있는 구불왕자예요. 이건 임금왕자고요. 근데 요 글자들이 있죠. 요 글자들이 본자가 사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전 수업 올 때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이렇게만 놓고 설명했는데 더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해줬어요? 아이고
흘라고 치면 끝도 같아 없는 거야. 원래 이렇게만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요 글자의 본래 글자가 이 글자 이거. 근데 거기에는 공통으로 요 글자가 달라붙었어요. 요 글자를 갖다가 무성할왕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전적 표기가 왜 무성할왕이라고 하냐면은 그게 저기 그렇죠. 설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설문에 초목이 이게 망년될 말자인데 이게 이제 제멋대로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부로 뭐 제멋대로 있는데 초목이 뭐 함부로 제멋대로 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인데 그 제멋대로 나 있는 무서운 흙에 제멋대로 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요 글자를 이렇게 풀이한 것은 뭐냐면 요 글자를 쌍발철자하고 뭐 임금왕자로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초목 관련돼 있으니까요. 초목이 제 마음대로 나인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설문의 풀이가 잘못된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이상하게 문학자들이 그 의고적인 태도 옛날에 견해를 그대로 쫓아가는 그 성향이 있어. 의존한다 이거 옛날 그 방식에 의해서 의거적인 태도를 갖고 설명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대학교 교수님들이 설명자만 갖고 풀이를 해버리고 말아. 연구를 해볼 생각을 않고 뭐 바빠서 그러신지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아니라는 접근을 통해서 설명자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걸 알면은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방식을 그대로 쫓아. 그것이 의존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래서 그 문제 삼으면 설문에 그렇게 돼 있다고 뭐 넘어가면 그만이야. 아니 설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나는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 견해를 그대로 쫓아서 그냥 거기다만 의존하고 말아버린다니까요. 이거 설문의 견해를 쫓아가면 안 돼요. 여기에 보이는 요 글자는 사실은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 이렇게요. 이렇게 써줘야 되고 요 글자는 사실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합쳐지면서 일부가 생략된 글자인데 요 글자를 또 이렇게도 쓰거든. 후대하면서 이렇게. 그럼 요 글자는 뭐냐? 이 글자가 갈지자에 고문자 이게 이체자에 서로 다 같은 글자야. 갈지자는 옛날 글자가 뭐예요? 발이 어떤 선으로부터 출발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자도 나왔지만은 이 글자도 죄송합니다. 바꿔서 이렇게요. 이 글자도 나오고 이렇게도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도 쓰는데 다 같은 글자 이게요. 밑에는 임금왕자가 맞아요. 그 임금왕자가 위에 발이요.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밑에가 도끼가 형태가 있고 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발. 이게 임금왕자가 음역하면서 발로 간다고 해서 이게 가랑자야. 가랑자 원래. 이걸 설문의자에서 초목 망생자라고 잘못 풀이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무성할왕이라고 했지만은 무성할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갈왕자의 가랑자 이거 원래 왕이 음역하면서 발로 걸어간다고 해서 가랑자. 그런데 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앞 시간에 뭐 금방 이제 덤떡자 올 때 전 얘기했죠? 마음속에 먹죠? 행동으로 옮겼죠? 행동을 때 이 글자 붙인다고 했죠? 우리가 디귿자 같은 경우도 줄이 있고 발이 거꾸로 매달리는데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길이 달라붙고 그러다니요. 아 칠정자도 원래 정보를 때 쓰이는 글자가 이렇게만 써야 되는 글자 나중에 발이 붙어서 이렇게 쓰잖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길이 안 붙었는데 나중에 길이 붙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길이 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요 형태의 길이 추가되면서 그거 정형화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늘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지금. 이 글자의 고자야. 가랑자의 고자. 가랑자의 고자라고 해요. 이 가랑자도 어떻게 돼? 이게 처음이 발이었던 거예요 원래. 주인 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에 무성한량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오늘날 따라갈 뿐이지 이건 원래 가랑자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가랑자가 음역화로면서 해가 떠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초목이 무성하다고 무성하게 성한다고 성할 왕자인데 왕성하다 할 때예요. 글자인데 이걸 줄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이것도 줄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는데 왕이 광이 되면서 개가 미쳤다고 해서 미칠광자가 되고 이것도 성자가 바르다고 해서 바르다는 뜻인데 왕이 광이 되고 광정해가지고 이거 뭐 저 문장 같은 데서만 볼 수 있지만은 그럴 때 쓰인 글자고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간 광들 약광 뭐 이렇게 이럴 때 쓰이는 광자는 대나무 한 번 더 붙고 하는 글자다 이거예요 지금. 반면에 이 글자는 흰 벽자가 달라붙었는데 이게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료가 예. 그렇죠. 이거 멸류관인데 등잔이라고 설명한 사람인데 이거 멸류관이 맞아요. 이게 등잔으로 보고 이걸 갖다가 첫대로 등잔대로 인공왕자를 등잔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물자에 보면 도끼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해. 도끼 형상이 그대로 표현돼 가지고 옛날 이 글자에 고물자를 보면 도끼가 이렇게 표현돼 도끼 형태 도끼가 옆으로 표현된 거예요. 거기에 멸류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형태예요 지금. 도끼 형태가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등잔대로 보면 안 돼. 등잔대 등불이 빛난다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거든. 멸류관이 임금왕자가 황이 되면서 멸류관과 관련된 멸류관 쓴 임금이다 이거예요. 왕관 참 멸류관이 아니고 왕관과 관련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이 글자는 다시 허둥거릴 황자. 네. 당황하다 뭐 할 때 쓰는 허둥거릴 황자. 또는 건일 황자. 방황하다 할 때 쓰는 건일 황자. 길이 달라붙어가지고 건일 황자. 해장 황자. 성황당할 때 쓰는 해장 황자. 해장. 성 주변에 움푹파인 걸 해자라고 그래요. 저기 함부로 성을 침범하지 못했기는 거기다가 전시 때는 물을 채워요. 그리고 막 물을 데워서도 해. 그래가지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잘 안 보이게끔. 가만히 있어봐. 이것이 허둥거릴 황자다요. 죄송합니다. 바꿔 쓰세요. 이게 허둥거릴 황자. 비를 허둥거리는 다닌다고 해서 허둥거릴 황자고 이것은 당황 뭐라고 해야 되죠? 두려워하다. 그렇죠. 두려워할 황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할 때 두려워할 황자예요.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냐. 황공무지로 서이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임금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황공하다 할 때 쓰는 글자고 이것은 방황할 때 쓰는 글자고 이건 성황당할 때 쓰는 해자황자고 예. 허둥거릴 황자가 당황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봉황새 왕자. 암컷이야 암컷. 빛나랑 희왕찬란하다 할 때 빛날 황자가 있네. 빛날 황자. 불빛이 빛난다고 해서 희왕찬란하다 할 때 쓰는 빛날 황자. 이런 데에서 다시 의미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임금왕자. 그러니까 이 임금왕자는 도끼형사에서 나왔는데 그 글자가 주로 의미역하는 글자가 무성함량이라고 하면 사전 표기가 됐지만 원래 건일왕자라고 써요. 이 글자에 고자라고 써요. 건일왕자, 단일왕자, 가랑자요. 왜 이러냐. 가랑자요. 가랑자의 고자인데 그 글자가 달라붙어서 왕이 되면서 날일자가 달라붙으면 햇빛 성하다고 성한 왕자인데 오늘날 이렇게 쓰인다고 했어요. 관략법에서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데 오늘날 이렇게 쓰고 이것은 이렇게 쓰인다고 했죠.
그다음에 인구왕자는 왕관이 덧붙여진 글자인데 이런 글자에서 다시 음역할을 보여요. 자, 근데 이거 나무 목자가 달라붙었는데 왕은 왕인데 이 글자도 본자가 이거예요. 모르겠네요. 이 글자도 본자가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네. 이거 무성할 왕자라고 한 글자가 음역하려는데 오늘 이렇게 칼력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에서도 이렇게 이 글자로 풀이를 했어요. 설문에서도.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장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문장풀이 빨리 할까요? 문장풀이? 네, 문장풀이 빨리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정편의 19장에 해당되는 신추한타를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 쓰여진 글자 모두가 다 학습이 되는데 그 문장 풀이를 제가 해놓은 걸 좀 한번 읽어볼까요? 애공이 물어 말했다. 어찌하면 백성이 다스려지는가 하니 공자께서 대하여 말씀하셨다. 고든 것을 들어 굽은 곳에 두면 백성이 다스려지고 굽은 것을 들어 고든 곳에 두면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했는데 공자가 존대를 하고 있죠? 애공이 제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장과 관련된 공간 사항은 애공과 제후인 애공이고 그 다음에 신하인 공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자의 공자를 처음 나왔다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성까지 붙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짚을 때에 이 애공이 주군이고 이건 신하가 되는 사람이니까 공자의 이름을 갖다가 다 표기한 거야 이거. 제자가 공자를 낼 때는 그냥 자만 얘기해. 성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승님께서는 그러지 김 스승님께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빠져야 되는데 이때는 애공이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애공이 주군이니까 그 신하되는 사람의 성을 붙여서 지금 표현했는데 이 지금 제후로서 애공이 처음 나왔고 애공은 노나라의 군주로서요. 노나라의 군주가 34명이 있는데 이게 책에 따라서 달라요. 책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군지 자료 오르자마자 죽거나 그랬을 때 어떤 때는 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책마다 조금씩 달라. 근데 그 34명 가운데 공자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노나라 군주는 양공이 있었고 22대 양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공이 있었고 23대요. 그 다음에 24대가 정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25대가 지금 애공이에요. 애공. 공자가 이 4명의 공자보다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공자 한 10살 때에 양공이 죽었어요. 공자가 42살 때인가가 소공이 죽고요. 10살 때에 양공이 죽고 공자가 42살 때에 소공이 죽고 정공은 공자가 57세일 때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57세에서 73세까지 살고 나서 이제 애공은 그 뒤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애공은 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년에 노나라 군주였던 거예요. 지금 말년. 그 말년인데 공자가 사실은 노나라에서 벼슬을 끼려다 뜻을 못 얻고 주의천하를 했잖아요. 주의천하를 몇 살부터 했어요? 55세부터 해가지고 14년 동안 했는데 68세까지 했어. 5에서부터 8면 14년 동안 주의천하를 했거든요. 뜻을 얻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니까요. 근데 공자가 노나라에서 최고 높은 벼슬이 온 게 대사구잖아요. 대사구가 54세 때 했어. 54세 때. 주유천하를 떠나 이제 54에서 대사구에 물러난 다음에 주유천하를 한 거야. 뜻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유천하는 노나라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55세에서 58세에 돌아왔어요. 다시. 그러면 애공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68세 이후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공자 68세 이후에 지금 애공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게 정공이 죽었잖아요. 정공. 자기를 대사구를 노설했던 54세 대사구 위치에 맡겼는데 정공이 57세 공자 57세 죽거든요. 이때 잠시 노나라로 돌아와. 이때 잠시 공자가 주위천하를 노나라 밖에서 이렇게 55세에서 68세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공이 공자 50세 죽었는데 그때 잠깐 노나라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정공이 죽고 애공이 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애공이 즉위한 시점에 노나라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야. 여기 나라 다스리는 거, 백성 다스리는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막 애공이 즉위해가지고 나라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질문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57세에 지금 공자가 57세에 애공이 지금 즉위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됐을 시점에 지금 만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봐요 지금 저는. 68세 이후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간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 상황을 제가 하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데 문장을 들어서 한번 풀이를 해보죠. 애공 문할 애공이요. 노나 군주인 25대 군주인 애공이 물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하위 어떻게 하면 고축자는 못못하면 그렇게 풀이돼요. 그래서 하위 즉위 어찌 하면 되겠죠. 민복 백성이 복자가 다스릴 복자예요. 다스려지는가 하니까 신하인 공자가 대해서 말을 했어요. 공자가 대해서 말했는데 자 거짓 했는데 그 고든 것을 들어가지고요. 저 섭길잡자가 막바로 위에 보면은 풀이를 했는데 그 풀이에 보면은 도금하여 새롭게 꾸며 둔다 해서 꾸미다나 두다 이 뜻이 있다고 그렇게 풀이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두다로 풀이해야 돼요. 도금을 입히는 것에 도금에 두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두다의 뜻으로 저는 풀이했어요. 그래서 거지 고든 것을 두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두었냐면 이게 모든 제자가 아니고 이것은 어주사 저자예요. 어주사저. 여기에 저자는 기어를 줄인 말인 어수자 저자예요. 그냥 뭐뭐돼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굽은 것에 둔다 이거예요. 그런즉 백성이 다스려진다 이거예요. 뭐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쉽게 써 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그 왕이요 굽은 것을 들어서 둔다 이거예요. 고든 곳에 두면은 곧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풀이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위정편의 19장에 해당되는 풀이를 마치고요. 12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20장에 해당되는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